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집단 악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를 정말로 막을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AI 같은 기술로 증오를 막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그런 희망적인 주장에 대해 왜 그렇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셨는지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회의적인 시선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 편가르기 본능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또 어떻게 현대 기술을 만나서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 예방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 그 희망과 비관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여러 심리학 실험들을 보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이 편견이라는 게 정말 우리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로보스케이블 실험 얘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맞아요. 그 실험이 정말 무서운 지점은 연구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악의도 주입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냥 평범한 남자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데려가서 정말 무작위로 두 팀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냥 팀만 나눈 거군요. 네, 한 팀은 이글스, 다른 팀은 레툴러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로를 막 증오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팀 숙소에 상대 팀 깃발 걸려 있으면 끌어내려서 불태우고. 그렇죠. 식당에서는 서로에게 음식을 던지면서 싸우고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실질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이글스고 쟤네는 레틀러스다. 이 꼬리표 하나 붙었을 뿐인데 그게 모든 적대감의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실험들은 더 황당해요. 칸딘스키 그림이 좋냐, 클레 그림이 좋냐 같은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취향 차이로 편을 갈랐는데도요. 자기 편한테만 돈을 더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사소해서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게 정말 우리 본성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거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소함이야말로 이 실험들의 핵심이에요. 사소함이요? 네. 만약 인종, 종교, 국적처럼 정말 중요하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편을 가른다면 그건 어쩌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림 취향 혹은 화면에 찍힌 점 개수를 많이 어림했냐 적게 어림했냐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준에도 이 편가르기 메커니즘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이야말로 이게 학습된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거의 기본 설정,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로 깔려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면 저절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와, 그렇다면 증오를 없애자, 나 편견을 버리자 같은 구호는 사실상 숨지는 걸 멈추자처럼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는 얘기네요. 청취자께서 왜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첫 단계부터 설득이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편가르기가 가장 무섭게 작동하는 곳이 아주 멀리 있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내 이웃이었던 내부의 타자를 향할 때가 많다는 점이죠. 느르한다 학살 때 후투족과 투치족이 그랬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도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눴죠. 그만큼 이 기본 설정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대 그들이라는 본능은 우리 인간의 하드웨어에 내장된 버그 같은 거군요. 그런데 이 낡은 하드웨어의 버그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두 번째 핵심은 페이스북 같은 현대 기술이 이 버그를 이용해서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례가 바로 그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이 사건의 구조를 한번 같이 뜯어보면 정말 섬뜩한데요. 우선 페이스북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의는 아니었다. 네, 그냥 사용자 참여 극대화, 영어로 유저 엔게이지먼트라고 하죠. 한 명이라도 더 오래, 한 번이라도 더 자주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건 기업으로서 당연한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수많은 감정 중에서 어떤 게 사람들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지를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발견한 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분노, 공포, 혐오 같은 아주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와. 고양이 영상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컨텐츠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연료라는 걸 기계가 학습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말 그대로 혐오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인데요. 하지만 그 알고리즘에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네, 바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혐오 컨텐츠를 더 많이 퍼뜨리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비극을 낳을까 같은 질문을 애초에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용자 참여라는 단 하나의 숫자, 그 목표값만 보고 달렸을 뿐입니다. 아, 그 결과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에 대한 끔찍한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들이 알고리즘의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얀마의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결합되면서 최악의 비극, 즉 제노사이드로 이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듣고 보니 그럼 그냥 착한 AI, 도덕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 것 같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 즉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라는 걸 정확히 짚어내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처럼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 자사의 핵심 수익 모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돈 안 되는 도덕적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서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기술적 가능성과 정치, 경제적 현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고 그 본능을 증폭시키는 기술 기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바꿀 의지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 비극을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막막해지는데요. 바로 그 막막함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던져온 질문, 제노사이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할까요?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제노사이드의 위험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아, 이건 마치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을 다루는 의사의 관점과 비슷해요. 의사들은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기 진단을 하고 진행을 억제하고 네, 조기 진단을 통해 발병 확률을 낮추고 항암 치료로 진행을 억제하고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죠. 완전한 박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관리마저 무의미한 건 아니니까요. 아, 목표를 완전한 박멸, 그러니까 엘리미네이션에서 현실적인 관리, 매니지먼트로 바꾸는 거군요. 관점을 이렇게 바꾸니 막막했던 길에 뭔가 작은 문 하나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 그 관리가 가능한 통제 포인트는 대체 어딜까요? 비극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집단적 폭력은 보통 일련의 경로를 따라 진행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거요? 네, 앞서 실컷 이야기했듯이 이건 인간의 기본 설정이라 사실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 정서의 형성. 저들은 우리와 달라. 믿을 수 없어. 심하면 혐오스러워. 같은 감정이 생기는 단계죠. 네,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하는데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도덕적 정당화의 단계입니다. moral justification이죠. 저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저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와 같이 혐오와 폭력의 도덕적인 명분을 입히는 단계죠. 바로 여기가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자 비극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입구입니다. 이 갈림길을 잘못 들어서면 네 번째 단계인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언론이 대놓고 선동에 나서고 군대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계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섯 번째 단계, 물리적 제거, 즉 학살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5단계 경로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3단계의 도덕적 정당화가 4단계인 제도화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아, 1단계와 2단계, 즉 개개인의 마음속에 싹트는 편견과 혐오 자체를 완전히 막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적인 편견이 국가 시스템의 공식적인 논리가 되고 공권력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제도화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개인의 혐오와 제도화된 혐오 사이에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그 둘 사이의 거대한 벽, 즉 제도적 문턱입니다. Institutional Threshold라고 하죠. 제도적 문턱. 네.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개인이 인터넷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댓글을 다는 것과 국가가 특정 집단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혹은 특정 집단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아, 그렇네요. 전자는 개인의 비뚤어진 생각이지만 후자는 국가의 폭력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제도적 문턱입니다.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회 전체의 운영체제, OS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그 문턱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오늘 논의를 쭉 따라와 보니 처음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그 회의론이 얼마나 타당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본능은 제거하기 어렵고 이익을 추구하는 빅테크는 믿을 만한 해결책이 아니며 따라서 제노사이드의 완전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향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자료에서 제시된 비극관리, 트래제디 매니지먼트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개념이어야 합니다. 비극 관리? 이건 실패를 인정한 패배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아내겠다는 냉철한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제노사이드가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라거나 정당한 분노의 표출 같은 말로 보장되어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 모릅니다. 이 비극 관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 위험한 제도적 문턱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화벽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법, 우리의 미디어, 우리의 교육 시스템 안에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개인의 편견이라는 작은 불씨가 국가가 주도하는 폭력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문턱은 과연 얼마나 높고 튼튼한 상태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